한 딸로서 집 수리가 끝나면 바로 호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집이 노후화되어 이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와 저는 집을 수리하기로 결정했지만 누나 나탈리는 우리의 소식을 듣고 집을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제 이름은 소피어이고 회사에 근무하는 30세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으며 현재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고 저를 키우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보시다시피 저는 강해요. 소피아는 필요 없어요. 무슨 일이든 걱정하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허세를 늘 보아왔지만 그 존경심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늘 웃으며 말씀해 주시는 어머니를 깊이 존경하며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장학금도 받고 명문대학에 취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여동생 나탈리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나는 종종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면서도 놀이와 게임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식사에 대해 불평하고 심지어 어머니에게 우리의 가난이 부끄럽기 때문에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불쌍해 보이는 게 부끄러우니까 와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그녀는 명랑하게 반응하고 귀머거리 상황을 처리했지만 눈에 띄지 않으면 그녀의 표정은 슬픈 표정으로 바뀌었다. 10대 시절 나탈리가 어울리기 시작했을 때 잘 기억난다. 사람들이 많고 밤늦게까지 밖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자주 연행되었고 어머니는 한밤중에도 그녀를 데려가기 위해 경찰서에 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탈리의 행동에 대해 학교에 호출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부끄러워서 깊이 사과할 거야. 나탈리는 더 이상 엄마의 상황에 슬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나는 마침내 그런 말을 했지만 엄마는 항상 차분한 미소로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지만 알잖아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아직도 대체 불가한 딸입니다. 어머니의 말을 이해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특별한 존재임이 분명하지만 언니의 행동이 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속으로 깊이 걱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고등학교 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나에 대한 괴롭힘도 커졌다. 내 소지품을 거침없이 가져가고 지인에게 사비로 팔았고 최악의 경우 불량배와 공모해 나를 도둑질에 빠뜨리기도 했다. 물론 나는 그런 일에 가담한 적이 없지만 내가 저항하자 누나는 나에게 손을 들곤 했다. 언니는 나를 너드라고 부르며 나의 공부에 대한 헌신을 조롱했고 친구들은 나를 방해하기 위해 내 공책에 낙서까지 하며 웃었다. 말도 안 돼. 언니가 반항하면 짜증나잖아. 언니는 그냥 조용히 내 밑에 있어야지. 언니의 괴롭힘은 항상 그런 사소한 이유에서 시작됐어. 대학 학자금 저축하고 내 미래는 누나 면죄부로 낭비됐어. 내가 돌려달라고 해도 언니는 비웃기만 했어. 누나의 돈은 자기 것인 것처럼 응대. 그때는 제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언니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고 답답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는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만큼 미성숙한 모습을 그녀도 이미 참아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신적으로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언니의 고통을 참는 것뿐이었다. 어머니는 항상 언니를 자식처럼 믿었지만 나는 강한 혐오감을 품고 언니를 좋아할 수가 없었다. 대신 우리 가족은 내 여동생과 심각한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제가 17살이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 무렵에는 내 여동생이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어머니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었고 어머니는 몸이 아파서 동생이 집에 올지 걱정이 되었고 어머니는 배가 고프지 않을까 늘 밥을 차려주었는데 언니는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대부분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행동을 제고해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무책임한 삶을 살 생각입니까?
어머니의 말씀은 분명히 나에 대한 깊은 걱정에서 나왔습니다. 언니는 진심으로 미래에 대해 걱정했지만 엄마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언니는 나탈리가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내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엄마의 걱정에 나는 충격과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누나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기나 할까? 이 일로 인해 모친과 누나의 관계가 악화되어 만날 때마다 끊임없는 갈등이 생겼다. 엄마는 누나의 개혁을 갈망했지만 누나는 원했다. 그녀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내 여동생은 나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그녀는 나가는 길에 집을 떠났습니다. 나탈리는 이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집에 사는 게 부끄럽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도 언니가 이렇게 말했다. 언니와의 연락도 두절됐고 30이 된 지금까지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는 엄마가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린 듯 누나는 고마운 마음은커녕 무정한 말만 반복했다. 언니가 집을 나간 후 엄마도 포기한 게 당연하다. 대기업에 취직하고 돈을 벌면서 한결 평화로워졌다. 괜찮은 소득 우리 가족의 재정 상황이 점차 좋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먹기만 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소피아 덕분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퇴근 후 어느 날 드디어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문이 제대로 맞지 않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등의 문제로 우리 집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조부모님 때부터 노후화가 예상되어 어머니가 비용을 줄여서 조금 아껴야 한다고 제안하셨으니 집을 개조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두면 집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어머니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노후화되려면 집을 리모델링해서 늙어가는 엄마가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기회예요. 계획을 세우자 주택소에서 일하는 소꿉친구에게 상담해 보겠습니다. 주택소년 소꿉친구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메시징 앱을 통해 그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으며 집을 개조하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을 공유했을 때 여전히 자주 방문합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제안을 보여준 후 몇 가지 제안을 제안했고 그녀는 기뻐했고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는 평화로운 휴일에 친구의 도움으로 집 개조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휴식을 취하고 TV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친구가 수리에 대해 논의하러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문으로 갔습니다. 설렘을 안고 문을 열었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누군가가 있어서 놀랐다. 오랜만이야. 아니, 아직도 내 앞에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이 오랜만인 누나와 낯선 중년의 모습이었다. 남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변하긴 했지만 틀림없이 내 여동생이었다. 옆에 있는 남자는 몇 년 전 결혼한 남편이었다. 몇 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집을 나갔던 여동생이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 헷갈렸다.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이 집을 개조한다고 들었죠? 우리도 여기서 살 계획이에요. 잠깐만요. 그걸 어떻게 아시나요? 제 혼란과 놀라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제 여동생이 그 개조 계획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그리고 왜 그녀가 그런 요구를 했는지 그 이유는 내 여동생이 집을 떠난 이후로 모든 것이 불분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로부터 전혀 소식을 듣지 못했고 이번이 그녀가 우리 집 개조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반환하는 것이 뭔가를 제안하는 것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저변 상황에 대해 묻자 어머니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집을 나간 후 가끔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단호히 거절했지만 여동생은 어머니를 가두기 위해 거의 위협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심코 리모델링 계획을 언급한 것 같았고 이 사실을 나에게 숨겨온 것 같았고 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가 혼자 지고 있는 짐을 더 빨리 깨닫지 못한 내 자신에게 답답함을 느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였다.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왜 결혼한지도 몰랐던 터무니없는 말을 하느냐고 갑자기 이렇게 돌아오다니 발표할 가치도 없었다. 게다가 나는 아직 이 집의 큰딸이다. 언니 말에 따르면 맏형으로서 나의 집은 적절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현재 그와 그녀의 남편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상당히 낡고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그녀의 남편은 거의 일하지 않고 도박으로 인해 빚이 쌓여 있습니다. 여동생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특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집 개조 소식을 듣고 나이가 들자 그녀는 어린 시절의 집으로 다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장녀로서 개조 비용에 기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가족이 그녀를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남편도 새로 단장한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 같은데 언니의 과거 행동을 생각하면 분노가 극에 달했고 수리가 끝나면 너희 둘은 떠나야 할 것 같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살 생각이 없다.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에 동의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말다툼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침착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집 넘겨주는 걸 반대하지 않겠다는 걸 이해합니다. 언니와 남편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 대답을 듣고 그들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점에 분명히 기뻐했지만 우리에 대한 감사의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수리가 완료되면 그들에게 연락하겠다고 동의했고 그들은 어머니에게 물건을 숨긴 것에 대해 사과했고 나는 느꼈습니다. 약속대로 저를 지켜주시려고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리모델링이 끝난 지 2달이 지나서 언니 부부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리모델링이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생활에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역시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기다림에 대해 불평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신속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언제든지 이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날 집에 왔습니다. 이제 이 새 집은 당연히 우리의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떠날 것입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난번에는 제 여동생과 그 남편의 변덕을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와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들이 동의한 조건을 제가 정할 권리가 있다고 느꼈고 우리는 모두 우리 가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친구와 차를 마시러 간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내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은 집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들은 도착하여 그들 앞에 있는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집이 왜 철거되는 걸까요? 그들이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은 이유는 이전 집이 완전히 땅바닥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리모델링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계획했던 리모델링이었는데 실제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집이지만 우리는 그 집에 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 친구의 제안은 중고 아파트를 사서 개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은 너무 노후화되었고 개조하는데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이므로 우리는 집을 사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새 아파트에서 사는 걸 더 좋아하셨어요. 다행히 직장 근처에서 적당한 아파트를 구했고 이사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언니가 어머니 말을 오해한 것 같더라고요. 잠깐, 우리는 어디에서 살면 될까요? 이미 아파트 임대를 해지했지만 그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것은 땅만 넘겨주고 새 살 곳을 제공하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했을 때 제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불만을 품고 무리한 주장을 계속함 그들의 태도에 놀랐을 뿐 나탈리가 억지로 고집함 나는 큰딸이고 이 가족의 일원이므로 당연히 도와주어야 하지만 나는 침착하게 반박했다. 제발 너무 이기적인 짓은 하지 말아달라. 우리를 가난하다고 칭하는 게 부끄럽다고 하고 집을 나갔다.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언니는 우리를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가족처럼 생각하기 위해 집을 나갔다. 그 이후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살고 싶다면 나는 단호하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움은 없을 것입니다. 필요한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제 여동생이 집을 지을 돈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은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고 여동생은 그곳으로 이사갈 새 주민들의 위치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들에게 말할 생각도 없었고 약속한 대로 그들의 생활을 지원해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 관계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남겨두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갈 곳이 없는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은 강제로 친구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숙박할 때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심지어 노숙인이 되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에 오랜 친구들이 그들을 내쫓았으나 마침내 시집 부모에게 도움을 구했으나 시댁의 뜻에 반하여 결혼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심한 질책을 받았고 시댁에서는 마지못해 빚을 갚았지만 엄격한 규칙을 가했다. 도박 제한된 여가 활동 및 사치품 구매 없음. 이제 그들은 가족의 사업을 위해 거의 무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지원수단. 이 모든 정보는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없는 여동생에게서 직접 얻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여전히 가족입니다. 언니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이 시점에서 어머니의 말에 대답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언니에게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다시 연락하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전화기에 통화 차단을 설정했다는 사실은 언니와의 이별이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언니의 이기적인 행동의 결과는 앞으로 언니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마와 나는 새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의 삶은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이전의 삶을 되돌아보며 누리고 있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나날들에 비하면 현재의 번영은 매일 소중히 간직하려는 꿈처럼 느껴집니다. 이 행복한 삶이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라면서 지나간 시련들이 지금의 행복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삶이 더욱 기대되고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웃으며 보내시고 이 새로운 삶은 우리에게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멋진 환경을 소중히 여기며 계속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저는 예시리입니다. 33살입니다. 남편 삼과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3년 전 서로 친구가 주최한 모임에서 삼을 만났습니다. 낯가림이 많아 파티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지만 샘은 내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누며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곧바로 화해했고 샘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까지는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고 우리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데이트를 시작했고 결혼 생활의 폭풍우 같은 성격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뜻밖에도 행복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할 생각이었지만 샘은 제가 집 관리에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주부가 되기로 동의했습니다. 언젠가는 직장에 복귀할 생각도 있었지만 당분간은 집에 헌신하기로 했고 점차적으로 가정의 중심이자 기둥이 되는 것에 적응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응원은 하루하루가 새롭고 신났고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삶은 나에게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처음에는 샘이 일하느라 피곤해서 집에 돌아올 때마다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했다.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 열심히 일했다. 요리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3회피를 보고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삼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갑작스러운 생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꽤 저항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 샘의 아버지는 대학 시절에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계시며 샘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결혼 중에도 나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다. 적대감은 분명했지만 샘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든 잘 지낼 수 있었지만 30이 넘은 시어머니와 함께 있기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법은 내가 우리의 사생활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삼에게 내 감정을 공유했지만 그는 고집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중에 아이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것이 걱정됩니다. 삼은 열렬히 주장했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동거를 하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이 결정이 곧 후회로 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동거하자고 바로 동거하셨거든요. 이번 동거는 마치 전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준비한 것 같아 그녀의 행동이 조금은 조심스러웠지만 함께 살면 그런 마음은 좋지 않다는 걸 알기에 웃으며 맞이했다. 최대한 동거를 시작하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집안일을 모두 저에게 떠맡기고 제가 실수할 때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을 하셨습니다. 무능한 며느리는 정오가 넘어서 일어나 소파에 누워 하루 종일 TV만 보고 집안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았고 점차 나는 이 생활 방식에 동의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당히 과체중이었고 체중이 증가하여 무릎 상태가 악화되어 걷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움직여야 할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너무 늙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무릎 치료를 위해 정형외과를 방문했는데 의사는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상태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매일 과자를 먹으며 체중이 늘었다. 시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남편이랑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샘이 제 걱정을 들어줬는데 요즘엔 언급할 때마다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주부 일하느라 피곤하시겠어요. 이런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그는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한 어머니가 좀 쉴 자격이 있다고 믿었고 집에 돌아와도 내 걱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모바일 게임만 하며 어머니처럼 나태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저를 주부로 삼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그치지 않아 마침내 정신적, 육체적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몸이 안 좋고 몸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체온을 재보니 102도가 넘었어요. 고열이 났어요. 남편 샘에게 멍하니 상태가 안 좋다고 말했는데 별로 걱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그냥 드세요. 약 먹고 쉬면 나아질 거라고 하고 출근했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열이 더 심해져서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넌 그냥 EXA 과장해서 집안일을 빼먹고 싶은데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 몸 택시라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다음 의식을 되찾았을 때 병원에 갔다. 병원 도착 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식을 잃고 응급치료를 받았다. 의사는 과로가 원인이라고 했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열로 인한 탈수 위험 병원 입원 중 한동안 치료를 위해 입원해야 함 3이 몇 번 나를 방문했지만 이 사건이 큰 영향을 미친 이후로 시어머니는 한 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가정생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약 10일이 지나고 건강이 거의 회복되어 의사가 퇴원을 허락하고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법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마치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학대를 가중시켰고 폭언도 일상이 되었고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일을 하면 나에게 물건을 던지기까지 하셨다. 나는 그녀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샘에게 개입하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지만 그는 우리의 상호작용을 비웃고 아무런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내로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단지 당신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감사해야 하지만 그땐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어. 시어머니나 샘에게 어떤 치료를 받았든 뒤돌아봐도 아무 느낌이 없었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도 감각이 완전히 마비됐던 것 같아 가혹한 생활을 반년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 중 계단에서 넘어져 급히 병원에 실려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그녀가 깁스를 한 채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골다공증으로 인해 요추 압박골절을 겪었고 완전히 회복하려면 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했으며 제가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샘은 숨이 차서 방으로 뛰어들어와 집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위로했다. 샘은 어머니가 나에게 말하지 않고 나갔음에도 내 부주의 때문이라며 다친 나를 비난했다.
내 책임은 다 내 것이라고 샘은 이제부터 그녀를 돌보는 일은 나에게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며느리로서 나의 의무이며 그녀에게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고 선언했다. 반대하고 이혼하겠다고 협박하고 싫으면 이혼하자. 주부로서 불안한 걸 알면서 자신만만하게 이혼하자고 암시하면서 나 같은 주부는 고소득 남편 없으면 망할 거라며 오만하게 한숨을 쉬었다. 그의 말에 깊이 그의 표정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고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괜찮아 이혼하자. 샘은 분명히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내가 이혼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며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힘들기만 한 거라고 고소득 남편을 잃은 주부는 결국 길을 잃게 될 테니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는 분명했다. 나는 왜 그런 사람과 함께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사람이 절박해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내가 그에게 물어보기 전에 내가 무슨 직업을 했는지 정말 잊어버렸나요? 나는 그가 내 이전 직업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내가 직업적 배경을 밝혔을 때 그에게 확인하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나는 전문적인 경험을 쌓고 공인회계사가 됐다. 나는 샘을 만났을 때 내 전문 지식을 살려 회계법인에서 계속 일했다. 내가 그에게 말했지만 그는 나를 오해한 것 같았다. 사무직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일을 이어갈 생각이었는데 그분의 강한 요구에 주부가 되었지만 제가 가진 자격으로는 직장에 복귀하면 언제든지 재직할 수 있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소득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경력에 공백이 있더라도 이혼은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하면 쉽게 샘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데이트하는 동안 수입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었지만 내 경력을 보면 분명했어야 했지만 샘이 항상 나를 어떻게 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더 높은 수입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충격을 주어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혼하면 부모님을 슬프게 할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내가 샘에 대해 가졌던 모든 사랑은 내가 스트레스로 쓰러진 날부터 내 감정이 완전히 변한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수년 동안 통제되고 세뇌될 뻔했던 일에서 벗어나 6개월 전 어떤 사건이 눈을 떴다. 내가 일했던 회계법인 이사와의 재회였다. 미혼모와 이혼을 하던 그녀는 항상 내가 직장에 복귀하길 바랐고 계속 집에 머물고 있었다. 식사 후 연락하며 현재 상황에 대해 논의 그녀는 직장 복귀를 강력히 권유하여 내 상황의 부조리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와 이혼을 준비하고 복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지해 주었고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떠나야 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이미 부모님에게 이혼 의사를 말씀드렸고 일어난 모든 일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들은 제 결정을 지지하고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속히 시작했지만 묵묵히 응원해 주셔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에 이해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새로운 삶을 향한 첫발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샘이나 시어머니께도 알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움직여 왔습니다. 목적은 샘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헌신적인 아내처럼 행동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나는 간신히 그들을 붙잡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샘은 침묵했지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에게 이혼에 대한 진지한 생각은 그가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위협일 뿐이었지만 이제 그는 사과가 부족한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없는 것 같았고 침묵 후 그의 현재 상태는 정말 불쌍했습니다. 샘은 마침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 대해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보살핌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혼하면 어머니를 무료로 돌봐준 사람을 잃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보살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주저하는 것 같았지만 진정으로 보살핌을 받았다면 자신이 돌봐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돌보는 게 분명해. 귀찮아. 너도 우리 엄마한테 도움을 받았지. 그렇지. 정말 우리 엄마를 버리시겠니? 그 사람의 말에 깜짝 놀랐을 뿐이야. 과도한 스트레스와 학대로 괴로워했던 기억은 있지만 기억은 전혀 없어. 내 결정은 확고했고 그의 말은 나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삶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관심한 것 같았어요.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게 당신의 책임이 아닌가요? 당신이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것 아닌가? 어머니는 아마도 아들이 보살핌을 받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샘은 자신의 직업을 이유로 계속 책임을 회피했고 대화는 당신 외에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일을 처리할지 정말 생각해야 해요. 앞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샘은 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의사에게 받은 팜플렛에 정보가 담긴 팜플렛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상태 치료 옵션과 간단한 설명에 대해 샘은 단지 팜플렛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그의 어머니가 받아야 할 치료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골절 검사를 받은 후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당뇨병은 어머니로 인해 악화되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과 골절보다 더 시급한 일이었다. 정형외과에서만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당뇨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았다. 수술을 하더라도 시어머니의 미래는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음이 분명했다. 의사의 의견은 적절한 재활 없이는 침대에 누워있거나 최소한 캔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외에 허리 상태를 고려한 걷기 훈련이 필요하고 혈당 수치를 관리하기 위한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과자에 대한 사랑을 고려할 때 너무 심각했고 그녀가 식단 제한을 고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고 심지어 그녀를 더 짜증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무서웠고 나는 상황을 주에 깊게 설명했을 때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샘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내가 틀렸다고 사과했습니다. 제발 나와 이혼하지 마세요. 마침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한 것 같았지만 이제 그의 행동은 나에게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나는 또한 그가 나와 결혼하기를 원했던 그의 진정한 동기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미래에 그의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우리 만남은 우연이었고 그는 내가 30살이 넘었기 때문에 빨리 결혼에 동의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나는 그의 계획에 완벽하게 빠졌습니다. 우리 결혼의 급속한 발전이 이제 나에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프롬 삼라는 그에게 편리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삼이 다른 여자를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진실을 아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삼의 얼굴이 내 손에서 창백해졌다고 말했듯이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샘이 친필로 서명한 이혼 서류였어요. 몇 달 전 우리가 여전히 행복한 커플인 척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사람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게 했을 때를 대비해 농담으로 말하면서 교묘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서명도 없이 서명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이혼 서류를 잘 보관해 두었다는 건 무효라고 겁에 질려 소리쳤다. 나는 침착하게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유효한지 아닌지는 법적으로 판단될 것이지만 이것이 당신의 필체임은 분명하고 증거도 있다. 내 스마트폰에도 영상이 있었다. 자신의 함정이 된 자신의 무방비한 순간을 포착하여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샘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샘은 할 말을 잃었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마침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듯 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만들 것입니다. 나는 샘에게 마지막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삼라는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방을 떠나는 순간을 고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느꼈고 결혼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인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내 미래에 필요한 힘을 갖추게 했습니다. 샘과 함께한 나날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개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신감과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샘과 함께한 삶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결심했다. 나는 내 의지에 따라 선택하겠다. 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 독립적인 자세가 나를 내면으로부터 강하게 하고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내 마음속의 불안의 그림자가 사라졌다.